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전쟁 시작 1000일을 맞아 전 세계가 전쟁을 멈추라고 외쳤지만 결국 미국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는 대사관을 폐쇄했습니다. 대규모 공습 정보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북한군 파병, 뒤이은 미국의 무기 제한 해제, 그리고 러시아의 핵교리 개정까지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미국 대사관에 임시 폐쇄 조치가 내려진 것은 현지 시각 오늘 오전입니다. 미국 대사관 측은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받았다며 대사관 직원들에게 대피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각 미 국무부도 공습 경보가 발령될 경우 현지 미국 시민들은 즉시 대피 준비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임스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겁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SNS를 통해 러시아가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 포격을 위한 미사일을 비축해왔다며 이미 러시아가 포격 준비를 마친 걸로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내에 공습 경보가 울리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교리 개정을 통해 핵무기 사용 기준을 낮추는 등 전쟁 1000일을 기점으로 전투의 양상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지 우리 외교 관계자도 미국 대사관의 폐쇄는 이례적이라며 미국 대사관의 공지 내용을 현지 교민과 기업에 알렸고 미국과도 소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공습이 좀 격화되고 있으니까 대피 명령 있으면 무시하지 말고 대피하고 조심하라. 새벽까지는 공습이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 크렘린궁은 안보 비상 상황에 대비한 미국과의 한라인이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우려는 전날 바로 우크라이나의 이 공격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이 허용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임스를 러시아 본토로 쐈는데요. 그 타깃은 북한산 포탄들이 보관돼 있는 무기고였습니다. 이어서 김민곤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굉음과 함께 불꽃과 연기를 내뿜으며 미사일들이 발사됩니다. 친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이 현지 시각 어제 공개한 미국산 에이테크임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영상입니다. 러시아 국방부와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우크라이나군은 어제 새벽 에이테크임스 6발을 러시아 브리안스크주 카라체프 지역에 있는 무기고를 향해 쏘아 올렸습니다. 국경과 100km 이상 떨어진 러시아 내부 본토입니다. 해당 지역에선 즉각 공습 경보가 울렸고 주민들에게 지하나 창문이 없는 곳으로 대피하라는 안내방송이 송출됐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6발 중 5발은 요격에 성공했고 남은 한 발은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지만 미사일 파편이 무기고에 떨어져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무기고엔 러시아의 방공 미사일과 다연장 로켓뿐 아니라 북한산 포탄까지 보관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122, 152mm 포탄을 최대 1000만 발가량 러시아에 공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무기를 이용해 러시아와 북한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Далекобійні дрони свого власного виробництва. У нас тепер є довгий Нептун і не один. І тепер у нас є Атакамс. І ми все це будемо використовувати. 미국의 추가 지원까지 요구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푸틴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하다며 미국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지금 전황은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바이든 미국 정부는 미사일에 이어 대인 지뢰까지 공급했습니다. 이 대인 지뢰는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이 방침을 스스로 깬 겁니다. 임기 2달 남겨둔 바이든 정부의 강공 정책에 트럼프 당선인 측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지는 현지 시간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했다며 전세가 불리해진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긴급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거리 약 300km의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임스의 사용 봉인 해제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내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세계 164개국은 민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대인지뢰를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방침을 스스로 깬 겁니다. 러시아도 2년 전 전쟁 초기 이 조약을 깨고 대인지뢰를 사용해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인지뢰를 허용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크라이나의 병력과 무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걸 반영한다는 겁니다. 특히 임기를 2달 남겨둔 바이든 대통령이 잇따라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에 나서자 2달 뒤 권력을 넘겨받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은 전쟁의 긴장을 높인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신 정부와 바이든 정권 사이에 우크라이나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미국의 무기 지원에 대해 러시아는 새로운 전쟁 단계로 간주할 것이며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며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의 현재 상황이죠. 국정원은 이들이 현재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최전선 전투에 참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상자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요. 안보겸 기자입니다. 국정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일부 전투에 투입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10,000여 명이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10월 말 쿠르스크로 배치됐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작전 수행 상황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폭풍군단이 대부분 특수작전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일반 보병부대가 아닌 비슷한 특수부대에 배치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해병이나 공수 이런 부대들은 그 폭풍군단이랑 성격이 약간 좀 유사하기 때문에 전투에 관한 것을 익히거나 하는 데는 그런 부대가 군사적으로 성격이 맞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의 포탄 미사일에 이어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를 추가 수출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들 무기들은 러시아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무기들이기 때문에 운용 교육이라든지 정비를 위해서 북한 병력도 함께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민감한 이야기를 나눴을 것으로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북한이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무인기 장비 부품을 공수하고 있다. 이런 의혹 우리 정보당국은 사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동남아에서 무인기 부품을 조달하는 걸 직접 지시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위협받는 건 바로 우리죠.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무인기에 들어가는 장비 부품을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공수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 개발 담당 기관에서 사람을 파견 보내 장비 부품을 구하고 있다는 점을 국정원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정찰총국 산하의 북한 공작원이 동남아에서 외교관으로 신분을 위장해 무인기 부품을 조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를 사실로 보고 있는 겁니다. 주로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중국 단둥을 거쳐 북한에 보내는데 무인기에 들어갈 센서나 카메라 송수신기 등으로 전해집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내린 무인기 전력 개발 지침에 맞춰 진행되는 것이라고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연이어 자폭형 무인기 성능 시험 현장을 찾아 대량 생산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들뿐 아니라 각종 자폭형 무인기들도 더 많이 개발 생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필수적인 무인 무장 장비 체계들의 질적인 발전 도약을 강력히 추동하고 일각에선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자폭형 무인기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공급기지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나치게 선거 운동을 제약하기도 한다며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선고 전에 쓴 글이라지만 본인 혐의와 관련된 법 개정을 주장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가 함께 주관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의 순기능도 언급했지만 규제가 지나치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 축사였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축사는 1심 선고 전날인 14일에 이미 전달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여당은 비판에 나섰습니다. 약물 복용이 드러나자 도핑 테스트를 폐지하겠다는 거냐는 겁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대선 출마가 금지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마자 지금 선거법 개정 또 너무 선거법이 엄격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때가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방탄이 어려워지니 급기야 선거법을 고쳐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하겠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피선거권 박탈의 기준이 되는 선거범죄 벌금형 금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1심 선고 전인 지난 14일 접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국민의힘은 25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재판 생중계는 불허됐지만 민주당이 억울하다고 하니 이번엔 생중계로 국민이 판단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어서 백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5일 재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위증교사 혐의는 억울하다고 하니 재판 실시간 중계로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자는 겁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재판 생중계에 동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의원과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재판 지연방지 TF도 오늘 발족했습니다. 6개월 안에 끝냈어야 할 공직선거법 재판을 어떻게 2년 2개월 지연시켰는지 수법을 분석해 공개하고 변호사 전담 조직을 만들어 2심 재판 모니터링에 들어갑니다.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하거나 기일 변경을 하는 등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다는 의혹이 생기면 그 사실을 국민들께도 알리고 탄원의 형태로는 얼마든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한동훈 대표도 SNS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선거법 재판에선 더 그렇다며 1심 6개월, 2심, 3심은 3개월에 끝내는 633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 지사 시절 경기도 예산을 유용했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됐지요. 관용차를 부인이 사적으로 썼고 심지어 자택 아파트 주차 스티커도 붙였다는 게 수사 내용이었는데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는 그 스티커 내가 붙였다면서 이 대표가 유용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부인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는 이 대표가 법인카드 사용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가 수행팀이 배달한 샌드위치를 매일 먹었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안에 샌드위치 내용물에 대한 피드백도 주고 빵이 눅눅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몰랐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샌드위치에 대한 이 대표의 반응을 수행팀을 통해 전해 들었고 이 대표는 매일 먹으면서도 어떻게 산 건지 물어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랑 마주쳤을 때도 그런 얘기 단 한 번도 없었고요. 묵인하고 승인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검찰이 사적 유용 액수가 가장 크다고 봤던 관용차, 자택 아파트 주차 스티커도 자신이 붙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차량 저기 제네시스 있잖아. 네네네. 그거 도청에서 왔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스티커 2장 받을 수 있는지 그냥 물어봐라. 그 차를 그곳에 계속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 스티커가 필요했고 그거를 제가 직접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증거 없는 기소로 궁지에 몰리자 카더라만 반복한다고 조 씨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검찰의 경기도 예산 유용 기소에 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반응은 이겁니다. 브라질 룰라 대통령 기소 같다. 룰라 대통령 2심까지 유죄였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혀 대통령까지 당선됐죠. 트럼프 당선인에 이어 사법 리스크를 딛고 당선된 외국 대통령이 또 언급된 건데요. 검찰이 증거도 없이 기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 기소에 대한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내역을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자신을 브라질 대통령 룰라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의 검찰의 입장이 있었죠.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다. 똑같습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실형 취소 결정이 내려진 뒤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언급했습니다. 34개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극복한 해외 현직 대통령과 비교하며 이 대표도 1심 선고를 뒤집고 대선을 이길 수 있다는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 대표 반박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어제 검찰 기소 내용에는 경기도 회계 실무자들의 진술, 카드 매출 전표 등의 자료가 확보된 증거로 적혀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 경기도 법인카드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주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받았죠. 김 씨 측이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장을 냈는데 검찰도 마탕소리했습니다.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수원지법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기간인 2021년 8월 서울에 있는 중식당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식사비 결제를 직접 지시한 건 수행비서 배모 씨였지만 김혜경 씨가 결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오늘 항소했습니다. 사유는 양형 부당으로 1심 형량인 벌금 150만 원이 가볍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기부 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도 1심 선고 나흘 만인 그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소위 검찰이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밝혀서 진실을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항소심은 공직선거법상 1심 선고로부터 3개월 내에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안 기자, 정치부 정현주 기자 나왔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결정된 게 몇 가지가 있던데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에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싸울 준비를 단단히 시작할 기세입니다. 우선 대장동 변호사로 불렸죠. 이 대표 측근 정진상 씨를 변호했던 이건태 의원, 당 법률 대변인이 됐습니다. 없던 자리를 새로 만든 건데요. 언론에 이 대표 무죄를 더 확실히 알리겠다는 겁니다.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던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대응 조직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당이 더 체계적으로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인선도 하고 조직도 바꾸고 어떤 취지가 있겠죠? 네, 한마디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거법 1심, 무죄나 유죄 나와봤자 벌금형 생각했는데 실형이 나왔으니 A부터 Z까지 다 뒤엎어보는 것이죠. 이 대표 사법 리스크 전담 대응 TF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도 지금 막 이런저런 아이디어 쭉 꺼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 친명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요. 공직선거법 2심 변호인단도 싹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당이 대표 변호에 나서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대표 개인 재판에 당이 나서는 게 맞냐? 비판도 있어 왔잖아요. 네, 여권에선 벌써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당에는 국고가 들어가는데 세금으로 대표 변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정치자금법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민주당도 지난 일요일에 돈이든 변호 인력이든 지원하겠다 했는데 아직 확정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요. 다른 건 안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당이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개입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당의 자금으로 이 대표 변호사를 선임하나 아니하냐의 문제인데 아직 결론 못 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법률 대변인이 된 이건태 의원은 최근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나 당과 일치한 것이라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이 대표가 사비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은 또 늘었고 사실 개인적으로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 측에 물어보니까 9월부터 2달간 재판하러 법원에만 11번 갔다고 해요. 일주일에 2번씩 나가기도 하고 오전에 지도부 회의 빨리 마치고 바로 서초동으로 가서 하루 종일 재판받고요. 재판 안 나갈 땐 다음 재판 준비도 해야죠. 변호사 선임비도 무시 못합니다. 변호인단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요. 4개 재판 16명에 경기도 예산 유용 기소 3명, 모두 19명의 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보강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워낙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이라 로펌들도 부담이니 구하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법조인 출신 의원이 당에 되게 많지만 국회의원은 변호 업무 못합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조금 논란이던데 무슨 뜻일까요? 네, 안 그래도 물어봤습니다. 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온 마당에 오늘 선거법 개정 주장, 판결 의식한 건 아니냐고요. 이 대표 측은 당연히 아니다, 오랜 소신이다 선 그었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보니까요.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1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높였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관철되면 징역형이 나온 이 대표 최종심에서 벌금형 1000만 원 미만으로 감형되면 피선거권 박탈 면할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지금 뭘 따질 때가 아니다. 대표를 도와주려는 각종 아이디어를 짜내는데 마땅치 않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은 기자, 정현주 기자였습니다. 네, 7년 전 국정농단 재판 당시 핵심 증인 장시호 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 청문회까지 열렸던 검사가 있습니다. 김영철 검사인데 공수처가 김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장 씨가 검사실에 간 적이 없다는 기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김영철 검사 탄핵 소추안입니다. 국정농단 특검팀이었던 김 검사가 수감 중인 장시호 씨를 검찰로 불러 허위 증언을 연습시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정 구속된 날 밤에는 따로 만나서 위로하고 약을 주고 심지어 삼성 관련된 다른 공판에 증인으로 설 때를 대비해 적어준 내용을 외우라고 했으며 김 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 재판에서 증언할 내용을 외우라고 장 씨에게 강요했고 실제 재판에서 장 씨가 허위 증언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김 검사의 허위 증언 강요 혐의를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어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증언 연습 날짜로 지목한 2017년 12월 6일을 포함해 장 씨가 재판에서 증언한 11일까지 검사실에 간 적이 없다는 입증 자료를 공수처가 확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기간 장 씨가 검찰청으로 이동한 기록은 없는 반면 변호인이 장 씨가 수감된 구치소에 찾아와 면담했다는 증빙 자료를 장 씨 측이 제출한 겁니다. 장시호 씨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구속되고 증언 때까지 검찰 출정을 나간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검사가 증언할 내용을 외우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다 외울 수도 없고 구치소에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 검사는 허위 증언 연습 의혹을 제기한 언론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공수처가 김영철 검사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야당은 끼리끼리 봐주기 행태의 전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 검사 탄핵도 계속할 걸로 보이고 오히려 무혐의 결론을 낸 공수처 검사 탄핵 가능성까지 열어놨는데요. 원래 탄핵 대상에 올린 검사 4명 외에 3명을 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자한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야당은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연 바 있습니다. 2년의 집행유예가 떨어질 거야 라고 김영철 검사가 알려줬다라고 하는 내용이 녹취에 있어요. 오늘 공수처가 김 검사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친윤 검사들의 봐주기 수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 검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공수처 검사도 윤석열 사단이라는 겁니다. 김영철 검사가 김건희 여사를 봐주고 이런 김영철 검사를 송 검사가 봐주는 끼리끼리 봐주기 행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공수처도 권한을 남용한다면 탄핵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며 공수처 검사 탄핵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은 채널A에 김 검사에 대한 탄핵은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앞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강백신, 어미준 검사 탄핵 청문회를 끝낸 뒤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추가 탄핵도 추진합니다.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 소추안을 보고하고 바로 다음 날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자한입니다. 환자가 들어갈 때는 멀쩡하게 걸어가는데 나올 때는 비틀대며 나오는 병원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병원 의료용 마약 프로포폴을 돈 받고 팔다시피 놔주는 곳이었는데요. 1시간에 100만 원씩 내면 한 번에 10시간 넘게 프로포폴을 놔주기도 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오전 11시 24분 흰 옷을 입은 여성이 병원 입구로 걸어 들어갑니다. 약 8시간 뒤 같은 여성이 병원에서 나오는데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있습니다. 타고 갈 택시가 도착해도 몸을 가누지 못하자 부축하던 사람이 문을 열어주고 여성이 타는 걸 돕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인 프로포폴을 맞고 나온 겁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병원으로 들이닥치자 커튼을 두른 침대가 열어 보이고 안에는 프로포폴을 맞으며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야, 다 체포해. 아씨, 누워 있어. 병원은 1시간당 100만 원을 내면 시간 제한 없이 프로포폴을 놓아줬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10시간 넘게 연속 투약도 했습니다. 수면 환각 중독자를 받으려고 늦은 밤과 새벽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병원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휘청대며 나오거나 계단에서 넘어지는 일도 잦았다고 합니다. 비틀고 있었어요. 대낮부터 아침부터 미쳤나. 병원이 8개월간 벌어들인 돈은 14억여 원. 5만 원 다발을 금고에 보관해놓고 중독자가 소동을 일으키면 제압하려고 폭력배를 고용해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의료기관에서 안에서 지금 마약 장사를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병원 관계자와 중독자 등 3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화물차로 편의점에 돌진하고 돈을 훔치려던 남성, 편의점 사장을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했는데요. 붙잡고 보니 화물차도 훔친 차량이었습니다.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경기 파주시의 편의점 앞. 불 꺼진 편의점 앞에 화물 트럭 한 대가 멈춰서더니 편의점 출입문을 들이받습니다. 트럭을 뒤로 물렸다가 출입문에 부딪히기를 수차례. 트럭에서 내린 남성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남성은 트럭에서 내린 후 곧바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편의점 사장에게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편의점 사장은 곧바로 비상벨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고 순찰차 여러 대가 편의점 앞으로 출동해 남성을 체포해 태우고 떠납니다. 경찰 조사 결과 30대 남성은 이틀 전 훔친 트럭으로 편의점 출입문에 부딪히는 방식으로 잠금 장치를 풀려고 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이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3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돈을 훔치려 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훔치지 못한 상태로 바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준강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폐차할 정도로 망가진 차를 다른 차로 둔갑시켜서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번호판 사진을 포토샵으로 조작하는 간단한 방법이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무려 12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공터에 부서진 차량 수십 대가 방치돼 있습니다. 대부분 폐차 직전입니다. 경찰이 범행에 쓰인 차량들의 번호판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오더 18 425 중고차 매매업자 A씨는 장기간 방치된 폐차 직전의 차량 번호를 경기 전북 등에서 수백 개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폐차 번호를 같은 차종 색깔의 멀쩡한 고가 중고차 번호판으로 바꿨습니다. 포토샵으로 간단하게 번호판 사진을 조작한 겁니다. 위조된 사진으로 자동차 성능 검사 업체와 짜고 허위 검사지도 만들었습니다. 가짜 서류로 캐피탈 등 대부 업체에게 비대면 담보대출을 받아냈습니다. 많게는 한 대당 2억 원까지 빌렸습니다. 번호판까지 이제 포토샵으로 하니까 비대면 대출에서는 실사를 해야 되는데 확인했다. 그러니까 이제 캐피탈 회사에서는 대출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일부 대부업체 직원들은 수수료를 노리고 서류가 가짜인 걸 알고도 대출을 승인해주기도 했습니다. A씨와 자동차 성능업체, 대부업체 직원 등 31명이 1년 반 동안 269회에 걸쳐 받은 대출금은 120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 죄책감이 없다는 재판관의 질타를 듣고 반성은커녕 감사하다며 박수를 쳤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부산지방법원에 간다며 SNS로 생중계하는 50대 유튜버 A씨. 법원 건물을 앞에 두고 비명과 함께 카메라를 떨어뜨리더니 방송이 끊깁니다. 생방송을 보고 쫓아온 50대 유튜버 홍모 씨에게 피습된 겁니다. A씨는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졌고 홍 씨는 도주했다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200건에 달하는 고소 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피해자가 홍 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하던 길이었습니다. 고발범행 주장하신 이유 있으십니까? 보복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씨에게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보기 힘들고 범행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홍 씨는 선고가 끝나자마자 재판부에게 감사하다고 외치며 박수를 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항의하는 유가족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끝내 반성은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남녀공학 전환 갈등을 빚는 동덕여대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강의실 문을 잠가서 수업이 불가능해지자 대면 강의 300여 개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기도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수업권 침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강의실로 드나드는 철문에 수업 거부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강의실 복도에도 남녀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문구가 가득합니다. 평소라면 강의가 한창일 시각이지만 학생 한 명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온라인에는 의자가 넘어진 채 방치돼 있는 강의실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학교 측의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수업 거부에 나서면서 강의 파행은 열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실기 수업을 제외한 대면 수업 300여 개가 온라인으로 대체됐습니다. 시위 참여자들이 수업 거부를 강요하고 미참여자 신상 털기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학년들 앞서 있어가지고 사슬이 있긴 있어요. 저번 주에 피해가 있긴 했죠. 학교 측은 지난주부터 교내 포털 사이트와 학교 홈페이지가 일시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시위 참여 학생들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포탈하고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이 공적으로 추정이 됩니다. 동덕여대 교수들은 학생들 간 수업 거부 강요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총동문회도 대화와 경청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동덕여대 학생총회에서는 남녀공학 전환 찬반 투표가 진행됐는데 참석자 2,000여 명 중 전환 찬성자는 한 명도 없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총학생회는 내일 학교 측에 투표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그룹 뉴진스 멤버 한이가 나와 증언을 했었죠.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는 것이었는데 오늘 고용부가 답을 내놨습니다.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건데요. 이유가 뭔지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 그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맞으시고 뒤에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앞서 한이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런 내용을 털어놨고 팬들은 해당 매니저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선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있습니다. 쟁점은 한이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검토에 착수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소속사와 개별 계약을 맺은 한이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민원을 종결했습니다. 한이의 연예 활동에 있어서 회사의 지휘, 감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사 취업규칙 등이 연예인인 한이에겐 적용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회사로부터 받는 돈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수익 배분이고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도 근로자가 아닌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지면서 사회적 주목을 받았지만 연예인의 근로자성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선 스타쉽의 시험 발사에 나섰습니다. 현장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참석했는데요. 트럼프가 극찬한 로켓 잡기는 실패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불꽃을 뿜으며 쏘아올려진 거대한 우주선.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각 어제 화성 탐사선 스타쉽의 6번째 시험 비행에 도전했습니다. 머스크를 위해 텍사스까지 달려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도 빨간 모자를 쓰고 시험 발사를 흐뭇하게 지켜봅니다. That's the ship that is now going around the Earth. So if you want to maybe get a better view, if you come, let's go. 하지만 결과는 아쉬웠습니다. 발사한 지 약 3분 만에 발사체의 하단부 추진체, 슈퍼헤비는 순조롭게 분리됐지만 지난달 5차 시험 비행처럼 삭제하는 추진체를 발사탑의 젓가락 팔로 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추진체는 대신 발사장 인근의 멕시코만 바다에 수직으로 착륙했습니다. 스페이스X 측은 기술진과 관람객의 안전을 고려해 실시간으로 경로를 바꿨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참관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스타쉽은 우주비행에서 처음으로 랩터 엔진을 재점화하는 데 성공하고 60여 분간의 저궤도 비행을 마친 뒤 인도양의 수직으로 착수했습니다. CNN은 트럼프의 참관에 대해 트럼프 조직에서 머스크의 역할이 커지는 또 다른 예라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영국에선 조금만 방심하면 휴대전화를 날치기 당하곤 합니다. 전기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순식간에 낚아채가는 건데 뛰는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 경찰이 하늘에 헬기를 띄웠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검은색 옷과 마스크로 온몸을 가린 남성 4명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합니다. 일행 중 1명이 버스 정류장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여성 앞으로 다가가 휴대전화를 낚아채 달아납니다. 그러자 경찰이 헬리콥터를 타고 절도범들을 추적합니다. 전기자전거로 빠르게 이동해보지만 헬기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we've got it in our possession. It's got multiple stolen phones inside wrapped up in tinfoil, taken back to Islington for Soccer. 지난 17일 영국 런던 경찰청은 스마트폰 절도가 늘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검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검은 옷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범인들이 대낮에 런던 곳곳에서 휴대전화를 날치게 하는 모습입니다. 한 절도범은 흉기까지 들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런던에선 하루 약 250대의 휴대폰이 도난당했습니다. 6분마다 한 대를 도둑 맞은 셈입니다. 올해는 스마트폰 절도 범죄가 지난해와 비교해 150% 증가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스마트폰을 뺏기지 않기 위해 가시 달린 핸드폰 케이스까지 씌우기도 합니다. 런던 경찰은 절도폰은 회수가 쉽지 않은 데다 얼굴을 가린 범인들의 검거도 어렵다며 거리에서 핸드폰 사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학구입니다. 어제 열린 중국과 일본의 월드컵 예선전, 결과는 일본의 승리였습니다. 그러자 성난 중국 축구 팬들 일장기를 불태워가며 노골적인 반일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월드컵 예선전이 열리는 중국 남부 샤먼시의 경기장 인근. 군중들이 한 남성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몰려듭니다. 파란색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을 입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찰이 저지하려 하지만 무리 중 한 명이 남성의 모자를 벗기는 등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과열된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 경찰은 결국 남성의 유니폼을 강제로 벗겨버립니다. 이 남성의 국적이 정확히 확인도 되지 않았지만 중국 축구 팬들은 일본 유니폼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 행동을 벌인 겁니다. 경기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국가가 울리자 야유를 퍼붓고 경기 중엔 욕설과 막말을 쏟아냅니다. 심지어 경기장에 난입해 경기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홈팀인 중국이 일본에 1대3으로 패했습니다. 지난 9월 0대7에 이어 연거푸 패한 겁니다. 성남 팬들은 일장기에 화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축구 팬들은 스포츠 정신을 모르는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이 수치스러운 일을 벌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빈칸은 없고요. 대통령이 뒤를 보고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네, 현지 시간 어제 브라질에서 열린 이 20개국 정상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역 요원과 현지 보안관들이 부딪히며 윤 대통령 뒤돌아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게요. 대통령 뒤에서 뭔가 몸싸움까지 벌어진 것 같은데요. 네, 처음부터 보면요. 함께 온 수행원들은 이 브라질 현지 보안관의 안내에 따라서 이 화면의 왼쪽으로 뛰어갑니다. 저렇게요. 그런데 통역요원 한 명만 방금 레드카펫을 가로질러서 반대쪽으로 갔죠. 네, 그럼 수행원들 입구가 뭐 따로 있었던 거예요? 네, 결국 이 통역요원 출입증까지 보여줬지만 현지의 보안관들이 막아선 거죠. 그럼 누가 잘못한 걸까요? 다른 정상들의 상황도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다른 국가의 정상 수행원들도 입구에서 헤매는 상황 있었는데요. 외교부는 오늘 이 사전에 통영 요원을 대동하기로 했는데 이 브라질 경호원에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브라질 측의 사과를 받았고 이 통영 요원은 대통령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아까 바이든 미 대통령 봤는데 정작 단체 사진에는 없어서 또 좀 논란이었어요. 네, 바이든 대통령 퇴임 2달 남기고 이 참석한 마지막 국제 다자 회의였는데요. 이 단체 사진 촬영장에 지각을 한 겁니다. 다른 정상들 이 바이든 대통령만 쏙 빼놓고 사진 찍은 거죠. 말년병장 바이든 대통령 이미 끝난 촬영 현장 보더니 머쓱한 표정 짓고는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KBS 사장 후보자에게 영국 BBC 사장을 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네,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서 거두면서 이 대규모 적자 위기에 KBS가 처했죠. 박 후보자가 위기에서 벗어나겠다면서 대책 내놨는데 야당 의원들 차라리 BBC 사장하라고 권유했습니다. 핸드폰에 TV 직접 수신 기능 추가하고 그래서 수신료 늘린다는 대안을 낸 건 맞죠? 장기적으로 제조사하고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BBC도 태블릿 같은 데다가 TV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영국에 가서 BBC 사장 하세요. 아무데나 영국 갖다 쓰시면 안 돼요. 어떻게 걷겠다는 거예요? 뭐 휴대전화에 뭐 예전 DMB 기능 같은 걸 넣겠다는 겁니까? 네, 휴대전화에 안테나 달아서 이 보던 DMB 기능은 사라진 지 오래죠. 지금도 이 유튜브 등 영상 보는 애플리케이션 많은데 삼성과 애플이 휴대전화에 DMB 같은 TV 수신 기능을 추가할 리도 없고요. 방송법에도 수신료는 TV 수상기 소지자한테만 걷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영국 BBC와는 왜 비교한 거예요? 영국 BBC는요, 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서 BBC 보면 돈 내도록 한다는 건데요. 야당, 대안이 그게 최선이냐면서 질타하더라고요. 한 가족 휴대폰이 4명이면 4개인데 그럼 사람들이 수신료를 4배를 내요? 그게 정신 나가는 소리 아니에요? 박 후보자, 오늘 진짜 휴대전화 때문에 곤욕 치르기도 했습니다. 청문회 준비단원과 중립 지켜야 할 KBS 기자가 나눈 대화가 언론사에 포착된 겁니다. 답변 안 하기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후보자 전략입니까? 아니 제가 받은 이틀 동안 받은 끝나고 나서 조언은요. 말 좀 줄여라 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용산에서 줄이라고 연락 왔어요? 제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답변 안 하기 전략. 그래서 이렇게 국무위원도 아닌 KBS 사장 청문회가 사흘 열린 건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도 청문회를 연장했죠. 가방위가 초유의 상황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철도 노조에 이어 서울 지하철 노조가 오늘부터 준법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노선에서 운행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다는데 퇴근길 상황 어떤지 시청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환 기자, 퇴근길 어땠습니까? 네, 30분 전까지만 해도 퇴근길 승객들로 붐볐지만 지금은 다소 한산합니다. 환승역이라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승객들은 내일은 운행이 더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구조조정 철회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준법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준법 투쟁은 보통 30초로 정해진 정차 시간을 엄격히 지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투쟁 방식인데요. 이곳 시청역에서도 열차가 정차해 출발할 때까지 32초 정도 걸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틀 전부터 수도권 지하철을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도 준법 투쟁을 시작해 승객이 체감하는 불편함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전에만 수도권 지하철 470대 중 23대가 20분 넘게 지연됐습니다. 인천행 전동 열차는 현재 25분 늦어지고 있으며 남영역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열차가 많이 늦어져 대단히 죄송합니다.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과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달 5일과 6일 각각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시청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다가 코 골거나 숨을 고르게 못 쉬는 분들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수면 무호흡증일 수 있는데요. 급성 심장 정지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적절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평소 잠자는 것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느꼈던 제가 직접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산소 포화도와 뇌파를 측정하니 잠잘 때 호흡이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는 저호흡증, 나이가 들거나 살이 찌면 수면 무호흡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거나 불규칙해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질환입니다. 환자는 지난해 15만 3천여 명으로 5년 새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급성 심장정지 발생 위험이 54%,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는 76%까지 높아집니다. 급성 심장정지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 가운데 흡연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5년, 10년, 15년 되면 결국은 심장원에 산소가 안 가는 게 쌓이게 될 거 아니에요. 뇌에 산소가 안 가는 게 뇌경색, 심장에 산소가 안 가는 게 심근경색, 심근경색이 오게 되면 이제 심정지로 되겠죠. 잠잘 때 자주 깨거나 코를 고는 경우 옆으로 눕거나 엎드려 자는 게 편하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라면 기도를 확장해주는 기구가 제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만큼 전문가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옷 쇼핑 많이 하시죠? 하지만 받은 물건을 보면 생각과 달라서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일 안 겪게 하는 똑똑한 쇼핑 방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경제카메라 유찬 기자입니다. 8개월 된 아기를 키우느라 오프라인 쇼핑이 어려운 이지혜 씨. 필요한 옷과 신발을 온라인 쇼핑으로 자주 구매합니다. 하지만 택배를 뜯고 나면 생각했던 제품과 달라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제 원래 발 사이즈에 맞춰서 샀는데도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으면서 신고 있어요. 재질은 여기가 좀 두꺼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좀 얇기도 하고. 이처럼 온라인 쇼핑으로 옷이나 신발을 살 때 반품 교환 사유 중 절반은 사이즈 불만입니다. 온라인상으로 발 크기를 재고 제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발 각 2장씩 사진 4장만 찍으면 됩니다. 모바일로 신발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발 측정 프로그램과 신발 매장에 있을 법한 이 기기로 발 길이를 재봤는데요. 양발 모두 평균 1mm도 채 차이 나지 않습니다. 컴퓨터 이전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1mm 단위로 정교하게 발의 이제 형태, 디멘션을 측정을 하게 되고요. 머신러닝 기반으로 개인에게 딱 맞을 신발 사이즈를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도 직접 매장에서 제품을 보고 만져본 것처럼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재질 같은 경우는 소재 자체는 되게 도톰한 편이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 엉덩이 부분까지 다 기모가 들어가 있거든요. 사진만으로는 알 수 없는 목 늘어남이나 원단의 두께를 매장에서 보듯 영상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단 같은 경우도 어떤 소재를 사용했는지 이런 것도 화면으로 다 보여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추천받은 옷이 나한테 어울릴지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옷에 본인의 사진을 넣을 수 있게 해 선택을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신체 치수를 반영한 가상의 나를 만들어 마네킹처럼 옷을 입혀보는 기능도 준비 중입니다. 몸무게나 키 정보를 기반으로 모델이 만들어져서 그 모델에 옷을 입혀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 기술의 진보가 온라인 쇼핑의 한계 극복을 이끌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유찬입니다. 평년 기온은 회복했지만 늦가을의 추위는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오늘도 쌀쌀했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반짝 오릅니다. 6도 안팎에서 시작돼 14도 안팎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중부지방엔 내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고요. 남부지방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종일 미세먼지 나쁨까지 오르며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그 밖엔 보통 수준을 유지하다가 전북과 경북에서 밤에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춘천의 기온 3도, 대전 5도, 안동은 2도에서 출발합니다. 남부지방은 전주 5도, 목포와 부산은 8도에서 시작되겠고 아침까지 안개가 짙겠습니다.
당분간도 이맘때 기온이 유지되겠고요. 모레부터는 대부분 맑아져서 주말까지 파란 가을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정치가 또 블랙홀로 빨려 들어갑니다. 여당도 야당도 유죄냐 무죄냐만 신경 쓰다가 할 일은 안 할까 걱정인데요. 이 말로는 양쪽 다 민생이 먼저라고 하는데 당장 국회가 할 일 안 하고 미뤄서 먹통인 기관들이 많습니다. 국회가 추천해야 할 헌법재판관, 방통위원,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부터 서두르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블랙홀 없는 정치 증명하기.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